안녕하세요. 해용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인문해답 시간. 사람들이 물으니 해운 컨설팅 연구소, 해운이는 답한다는 차원인데요. 2주 동안 중국 계림 탐방해서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월요일날 논어, 수요일날 인문해답, 금요일은 불교의 교리,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인문해답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시사성 있는 질문인데, 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님. 지금 여당에서는 법원의 판결, 즉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데, 지금 야당이나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법 내용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목소리가 좀 요즘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네요. 그렇죠? 목감기가 올려는지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추워서 가디건 입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법학과 법대 출신이고, 저도 또 사법고시 시험도 쳐보고 2차까지 합격도 해본 입장에서 학교 다닐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의 판결이 과연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대상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통상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을 봐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우리가 국가의 이 공권력 행사는 이 입법, 사법, 이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권력이 각자 입법부터 하고 사법부터 하고 행정부도 다 하거든요. 즉 공권력이 행사한다 또는 불행사를 한다. 쉽게 예를 든다면 그러면 공권력 행사가 뭐냐? 어떤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거죠. 법을 집행한다. 그것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 바로 공권력을 행사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땅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 행정청에다가 그럼 건축 허가를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건축 허가를 요청하면 그러면 행정부는 건축 요건이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이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인지 안 내줄 것인지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건축 행위를 허가를 해줬다. 바로 그건 공권력을 행사거든요. 근데 내가 건축 허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떤 기간들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그게 이제 불행사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권리가 만약에 내가 행정부에
건축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면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안 해준다든지, 뭐 달리 허가를 내준다든지, 예, 또 쉬운 예는 길거리 가는데 경찰이 무자비로 그냥 영장도 없이 잡아간다라는 그런 게 다 공권력 행사거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권리, 특히 헌법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각자 이와 같이 공권력이 문제가 될 때 어떻게 이제 구제 수단을 행사할 건가? 자, 입법부는 뭐냐면 법률로 어떤 법을 제정했는데 그것이 그 법률 제정 행위도 어떻게 광의를 넓은 뜻으로 보면 그것도 공권력 행사거든요. 법을 만드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쉽게 말해서 법률보다 상위 법체가 바로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에서 의회 국회에다가 법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 법이 만든 행위가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최고로 예를 들어서 좀 재미난 판결을 보면 과거에 보면 부부 간통 전에는 다 합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의 성적 결정권은 내가 행사해야지 국가가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위헌 판결 받았듯이 어떤 법률로 이런 것을 입에되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이다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탄핵 심판을 한다든지 탄핵 심판을 한다든지.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헌 법률 행사, 위헌 심판을 한다든지 그런. 그다음 이제 헌법 소위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공권력을 불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입법부가 하는 행위는 요 위헌 심판, 위헌 법률 심판에 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탄핵은 이제 각종 공무원이 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됐었을 때 하는 게 이제 여기 탄핵 심판이 하는 거고, 헌법소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요 행정부가 어떤 권력을 행사하거나 불행사로 했었을 때 이와 같이 헌법소원을 좀 많이 제기를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법원의 사법부 판결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이 탄핵심판, 위헌심판, 헌법소원을 하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법률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는데 법률에 따라 즉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헌법소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권력 행사, 불행사 단 법원의 판결은 제외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에는 법원의 판결은 여러가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요거를 이제 아마 삭제하려는 것 같아요. 삭제를 하면 이제 문구 해석을 보면 법원의 판결도 공권력을 행사 또는 불행사로 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과연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라고 봤었을 때,
개인의 어떤 판결 그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판결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면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각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법치 행정을 하잖아요. 어떤 것도 법에 맞게끔 하잖아요, 그죠? 그런 법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보면 헌법이 있고 각종 법률이 있고 법률에 따라 위임을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명령. 각자 우리는 지켜야 할 이 법이 있습니다. 각자 요 지켜야 할 법에 위배가 되면 뭔가 모르게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에 어떤 사항이 위반되면 다 우리 행정법원에 제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뿐만 아니라 일반 사항도 개인이 뭐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민법상의 소비대차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 그럼 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일반적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률이 위반됐다. 그건 어디서 하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원이 판단해서 판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 헌법. 법률이나 명령이 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명령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거나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즉 명령이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자 위한 제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법원이 일반적으로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의 기본적인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판결이 법률 위반됐다. 그거는 대부분에서 다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원의 판결이 법에 위반됐다라고 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논리상 거죠. 자기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법률이 위반됐다 판결이. 그러면 우리는 1심, 2심, 3심 어떤 사항이 1심에서 판결하고 2심에서 심사를 하고 3심 대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대부분에서 판결이 법률 위반됐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물론 나중에 또 어떤 재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재심 나중에. 뭐 최근에 보면 뭐 11.6 사태에 대해서 김재규 씨가 사형을 선도를 했는데 거기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재심을 결국 그 판결이 만약에 법률 위반됐다면 바로 재심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이 법률 위반됐다고. 그런데 판결이 헌법에 만약에 위반돼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다.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법원의 판결로 헌법이 위반됐다고 했을 때 이런 사례를 볼까요? 우리는 국민은 누구나 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법원에 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법원에서 차일피일 미룬다. 바로 불행사.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불행사거든요. 뭐 불행사를 한다 했다. 자,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나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됐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위배돼 있으니 어떤 법원의 행위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헌법소원에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너희들 행사 안 하니까 결국은 위헌이다라고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위헌이다 하면 결국 그럼 법원에서 와서는 헌법에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내가 돈 받을 권리를 인정을 하고 뭔가 모르게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걸 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거든요.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내용이다. 어떠냐면 정보 공개 청구권을 내가 어떤 울산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정보를 공개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개인이 갖고 있는 알 권리 침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야, 너희들 정보 공개를 개인이 신청했는데 왜 공개를 안 하냐? 이 법이다. 공개하라. 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는 만약에 행정시청에서 만약에 정보를 끝까지 법원이 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공개 안 하면 어때요? 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잖아요. 이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원에서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서 위헌이라고 한다고 한들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행사는 그럼 다시 판결을 한다 그러면 법원을 와야지 헌법재판을 할 수는 없다. 바로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판결로 인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지 못한다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굳이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논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논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률 규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이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법원은 뭐 1심, 2심, 3심이 있을 때는 법원은 1심, 2심, 3심 상하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각자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죠. 법원은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법원의 어떤 판결 그걸로서 개인의 기본권이 만약에 침해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법에 규정된 권리 침해했다면 법원에서 하는 거고 그것이 법이 위반됐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논리상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추진하는 거 보면 이 개인의 한 사람이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나중에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또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봤을 때 과연 무슨 국민의 기본권이 과연 침해되었을까?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면 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제도가 우리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서로 간에 존중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은 항상 오늘 또 누구를 만나고 하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제일 편하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누가 갑인지 누가 어린지 잘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갑은 누구냐? 누가 어른한테 뭔가 모르게 주는 입장이거든요. 갑은 갑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갑과 어린 입장에서 내가 갑인지 어린지 잘 구분해서
그러면 내가 어리다면 내가 받는 입장에서 값을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값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러면 내가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를 존중을 해야 해요. 존중을 더 나아간다면 이제 겸손을 하게 하라는 거죠. 존중하는 방법이. 그러면 세상사 아무 문제가 트러블이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각과 그런 서로 간의 역할이 있으니까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줘야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시시비비 없고 일상생활이 다 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헌법과 헌법재판소와 법을 지키는 이 대법원은 서로 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서로가 존중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어지럽지 않냐고 각자의 역할이 돼가지고 원만하게 잘 굴러가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상당하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많이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잡음이 없지. 갑작스럽게 뭐 나한테 불리하다 해서 꼭 한다. 그것이 꼭 내한테 불리한 것이 과연 영원히 불리하냐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갑도 얼도 영원히 갑이고 영원히 어리냐 그런 건 아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어른한테 즉 자식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입장에서는 갑이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제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입장에서이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갑이 아니고 어리다. 어리면 어떡해요? 자식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편안하거든요. 서로 나는 과거에 갑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트러블이 있거든. 그렇지는 않다. 바로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는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